아, 그래요? 아, 여기가 너무 많다. 적어서 그러신 거죠? 네, 이렇게 또 도란도란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온고 영어 담당하는 이상아 강사이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오늘 저희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을 봤고요. 이 시험 관련해서 어떠한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제가 보통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온고는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남양주 지역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서는 똑같이 한 두 과 정도 나오고,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지문 정도 나와요. 되게 많은 학교는 90지문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범위가 적다라는 건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 한다면 사실 8개의 지문을 소화하는 것도 벅차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지문의 개수가 막 30지문, 40지문이 되어버리니까 아이들이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강원고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깊게 세세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문항별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온고 1학년의 경우 객관식 문항이 18문항, 서술형 문항이 4문항이 나오는데요. 각 문항별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라색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그냥 평이하고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그런 문제였다. 하지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5번이나 7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 문제예요. 근데 3번도 주제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라색을 표시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주제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3번도 답 같은데 5번도 답 같은데 요런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과 같은 문제는 딱 봤을 때 아이들이, 이거 애초에 주제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좀 애매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파트를 가지고 주제 문제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계속해서 뭐 킬러 문제, 뭐 준 킬러 문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확실히 이번 기말고사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를 일단 원문에 없는 단어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지문을 통째로 막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1학년 선생님들께서는 변형을 굉장히 많이 넣으시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 2학년 친구들이 1학년일 때에는 변형이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걸로 좀 변별력을 요했다면 이번 1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변형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암기하고 숙지한 지문이 있다면 내용은 똑같지만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바꿔놓은 것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필요해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신은 지문의 내용을 알고 간다면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이지만 마치 모의고사 문제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좀 구성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지문이 있으면 어법 문제로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 부분은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숙지를 하자. 저 부분은 저런 부분이 있어. 이렇게 저희가 숙지를 하고 많이 연습도 하고 암기도 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포인트만 가지고 만약에 어법 문제가 나오면 그걸 성실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답을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온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문장 자체를 그냥 바꿔버려요. 바꿔버린 다음에 문법을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시험 범위 내에 있던 여러 가지 어법 포인트를 똑같이 물어보는 거지만 다른 문장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한번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한 문장 안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된 경우에는 이제 기본기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요.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형 킬러 문제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과 같은 경우에도 문장을 변형했고요. 그 변형된 문장 속에서 문맥상 오류를 찾아야 했던 고난도 문제. 그래서 변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3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휘를 가지고 이제 글을 요약문을 완성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어휘를 알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요약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는 근데 요 단어도 되고 요 단어도 되는 것 같은데 해서 좀 더 정교하게 논리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킬러 문제를 제가 서술형 4개의 문항 중에 총 2개의 문항을 킬러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지문의 핵심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요.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실력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러프하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문제들은요. 조금 있다가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급상승했습니다. 사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현 2학년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1학년을 하셨던 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2학년 친구들은 같은 선생님과 계속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 1학년 친구들의 선생님들은 작년에 이제 2학년을 맡으셨던 선생님들인데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세요. 물론 그 중에 한 선생님은 그 반대가 되기는 합니다. 작년에 뭐 2학년을 했다가 여전히 2학년 하시는 쌤도 계시고 1학년 했다가 1학년 하시는 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1학년 쌤들은 작년에 2학년, 지금 현 2학년 쌤들은 작년에 1학년 쌤들이거든요. 이 두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로 봤을 때는 좀 더 까다로운 건 아무래도 현 1학년 선생님들이 내시는 스타일이 좀 더 까다롭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급상승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휘를 가지고 네, 난이도를 좀 조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일단 난이도 상승,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어휘를 중심으로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변형이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듯이 처음 보는 지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냐 요거를 요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저희가 단순 암기로는 대비가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시험에서는 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객관식 문항이 세 문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한 문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킬러 문제라고 말할 만한 문제가 세 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항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현 2학년 선생님들께서는 객관식 문항 20문항에 서술형 문항 6문항을 내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하나를 틀리더라도 그 배점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큰 타격을 받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1학년 쌤들께서는 이제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 문항이 5문항이었습니다. 25점 배점에 5문항. 이번에는 똑같이 25점 배점이지만 4문항으로 감소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문항수가 적은 건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 문제 약한 게 딱 나왔는데 거기서 틀렸는데 갑자기 10점 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는 여전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와 더불어 이번 시험에서도 변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도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점인데 작년 1학년 시험지를 보면요. 보기가 선지가 한글로 된 지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는 있었어요. 이번 기말고사 때는 한글로 된 선지가 한글로 된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휘 기본력이 없는 친구다. 어휘 기본기도 없고 문법도 없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로 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정말 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게 영어가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 하면 아이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가 한글로 된 문제가 한 5문제, 6문제라도 있으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 번 더 보겠지만 저번 중간고사 때는 1등급 커트라인이 91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83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만한 요소고 사실 킬러 문제가 뭐 객관식 킬러 문제가 이번에 3문항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한 5문제 나온 것도 아니고 6문제 나온 것도 아닌데 3문제가 그렇게 큰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킬러 문제는 한 문제만 나와도 우리 아이들의 멘탈을 좀 흔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강원고에서는 내가 객관식은 다 맞추고 서술형 웬만한 거 맞춘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거 진짜 한두 개에 조금 실수만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는데 문제를 풀다가 애매한데? 그 충격을 받고 그 다음 문제 그게 반드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또 보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 2문제만 사실 나와도 아이들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객관식 문항이 3문항이나 그렇게 킬러 문제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느낀 시험이었고요. 실제로 90점대 받다가 80점 초반 또는 70점 아래까지 떨어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5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언뜻 보면 3번도 왠지 되는 것 같고요, 5번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고요. 이건 6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의 주제를 내가 뭐라고 붙여야 되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친구들의 시험 범위가 교과서 아니면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주제 제목 문제로 나온다고 했을 때 모의고사가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는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한 과가 총 5개에서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글 전체의 주제도 있고요. 각 단락의 주제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의 주제 제목 문제를 그냥 내용이 쉬우니까 쉬울 거야 하고 덤비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글 전체의 주제랑 단락의 주제는 또 다르다 보니까 그걸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늘 얘들아 모의고사보다 교과서 주제 제목이 헷갈리는 거야 얘기를 하고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 문제, 7번 문제 모두 다 교과서 3과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3과에 아이들 손필기 자료 요런 자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기 뒤에 교과서의 각 단락을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 본문 3의 주제는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는 영어가 그 사용 지역의 일상과 맥락에 맞춰서 변화했다라는 게 포인트야. 핵심 내용이야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실제로 이걸 확인하는 문제를 많이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 같은 경우에는 뭔가 로봇이 남아프리카에서는 신호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예시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언뜻 보면 여행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이 주제인가? 뭔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정리해줬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글쓴이가 말해 나갈 그 세계 영어들에 대한 시작점이야 라고 강조를 했었던 포인트였고요. 실제로 이것 또한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3번의 답은 5번이고요. 지역의 현실에 맞춰서 영어가 진화했다라는 게 실제로 주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세계 영어에 대한 레슨이다. 또 정확하게 이제 냈기 때문에 이제 저랑 대비를 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그래도 확신 있게 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볼 문제는 객관식 어휘 킬러 문제입니다. 이게 킬러 문제인 이유는요. 일단 아이들이 이 선지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에 있는 단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이 내용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undermine이라는 단어는 저해시키다라는 좀 고난도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setback이라는 단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나머지 단어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미 핵심 내용을 알고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요. 이 지문이 말하는 건 고난은 우리한테 그냥 일시적인 어떤 왜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될 최고의 스승이야를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난이 나한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승이야 로 봐야 되나? 고난은 일시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스승이야로 봐야 되나 해서 실제로 좀 혼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 논리 구조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정답은 3번이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 배우니까 고난은 일시적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걸로 가야 되나? 4번을 실제로 고른 친구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로 아이들이 슬쩍 고민을 하게 되면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시험범에 있는 내용은 고난도 요약문 문제, 영어로 영작하는 문제로 대비를 시키다 보니까 논리 구조를 일단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한 그 과정 속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동의어들은 따로 숙지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왔던 이 undermine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었던 그런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obstacle, 장애물이라는 것도 실제로 풀었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논리 구조도 미리 학습시키고 나올 만한 어휘도 미리 학습을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어휘를 모르는 어휘가 없다 한다면 미리 찝어주든 안 찝어주든 잘할 거예요. 이런 객관식 문항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찝어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런 어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보고 어휘를 많이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험 기간 때 뭐 단어를 몇 천 개씩 몇만 개씩 암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잘 찝어주냐, 얼마나 잘 찝어주냐가 중요한데, 네, 요렇게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또 어휘 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어휘 문제는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이 나머지 부분은 본문이랑 똑같아요. 원문이랑 똑같고, 원래 나온 단어의 동의어로만 바꿔놓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전체 그냥 싹 다 선생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냥 아예 다 바꾸고 이 안에서 또 이제 이 어휘도 골라라.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골라라 보니까 우리 친구들 처음 보고서 당황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원문이랑 다르네? 이 단어를 모르겠어. 이 밑줄 그어진 단어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분도 사실 알아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파트였고요. 사실 제가 이 지문을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단어는 정말 너무 중요해. 내면화하다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고난도 단어거든요. 너무나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실제로 믿고 정말 깊이 믿고 내가 친절한 사람이야를 내면화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 내가 굳이 나 친절한 행동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행동을 한다. 즉 consistency.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일관되게 행동을 한다라는 이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 시험에서도 이렇게 consistently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internalize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에 또 internal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포인트는 사실 지문의 내용은 아무리 변형이 된다 한들 지문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이 지문의 핵심은 이거야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변형이 되더라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도 또 여전히 어휘 킬러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복수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온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inclusive와 exclusive를 가지고 정답을 고른 친구들이 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문제였는데 선생님께서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인클루시브와 익스클루시브가 완전히 반대의 뜻인데 둘 다 답이 되도록 이제 복수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문을 숙제시킬 때도 얘들아 배타적인 게 아니고 수용적인 거야. 이 단어가 정말 너무 중요해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 직전 보강 때도 이 문제를 풀었었어요. 익스클루시브를 다시 인클루시브로 바꿔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딱 열심히 딱 들은 친구들은 그냥 문제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이 조금 꺼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약문 킬러 문제입니다. 가온고에서 요약문이 사실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한글로 된 지문을 읽고 한글로 이 글의 주제 말해봐, 제목 붙여봐 하면 뭐 약간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영어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서 대비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요약문 유형을 아이들한테 열심히 평소에 가르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고사 때와 다르게 그냥 완전히 영작을 하는 요약문은 아니고요. 지문을 이런 식으로 대화문처럼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단어를 이제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단어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필요한 단어만 골라서 쓰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바꿔야 되면 바꿔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되게 비슷한 이 adapt와 adapt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emerge가 출현하다인데 얘의 명사형 출현으로 했을 때 emergence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배점이 10점이었어요. 10점. 굉장히 배점이 굉장히 높았죠. 이게 킬러 문제였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다 맞춘 친구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점이 일단 저희 반은 안 나왔고 가온고 1학년 내에서도 거의 안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 유형인데요. 일단 이 저희 친구들은요. 이 adapt와 adapt의 차이를 이미 숙지시켰었고요.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 직전 보강 때도 이 adoption 바꾸는 거 숙지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이 emergence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요약문을 완성을 하는 문제에서도 이미 한번 제가 이렇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변형을 해놓습니다. 변형을 해서 내는 건데요. 사실 이 전체를 다 변형하지는 않고요. 이 중에 몇 개는 변형하고 이 중에 몇 개는 원문과 똑같이 하면서 어법상 오류로서 만드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이들이 이 A번은 변형이 안 됐어요. 근데 컴마 위치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고 컴마 대신 안 된다를 알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슬쩍 보고서 문제 없는 것 같아.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못 고른 친구들은 이제 엄한 데서 변형된 부분이니까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게 틀린 것 같아라고 세 개를 아마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4점밖에 못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해요. 얘들아, 너희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나도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석하면서 가. 앞에서부터. 근데 너희들이 언뜻 보고 앞뒤 슬쩍슬쩍 보고 고르잖아? 그러면 틀리게 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근차근 본 친구들은 골랐고요. 언뜻 본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문과 똑같이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단순한 암기로는 해결될 수가 없고요. 암기도 해줘야 되고 이제 본인이 정밀하게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언뜻 봤을 때는 오류처럼 안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숨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킬러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총 3번을 봅니다. 그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원문과 다르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인식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원문과 똑같이 암기를 했을 때 그것만 보고 풀면 틀리게끔 문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습득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어법 킬러 문제가 결국 교과서의 핵심으로 나왔던 네 가지의 어법 요소를 또 확인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반복적으로 일단 연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단순히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중요해 하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중요한지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풀려봐야 아는데 네, 실제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실전 모의고사에 포함시켜서 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시험 대비 과정은요. 일단 스텝 1은요. 처음에는요. 기본 개념을 습득시킵니다. 하나의 지문에서 논리 구조, 어법 포인트, 중요한 어휘 다 숙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조그만 핸드북 사이즈의 책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제가 선별해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을 좀 극대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손필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이제 잡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실전 모의고사는요, 제가 가온고 시험 유형을 100% 반영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험의 1번 문제가 교과서 어법 문제다. 근데 변형이 없이 예를 들어 냈다. 그럼 저도 똑같이 교과서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하는 식으로 똑같이 저희가 5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OMR 카드까지 써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여기가 나의 약점이구나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시간 관리가 또 핵심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해질 수 있구나. 또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이 시험에서 몇 점인데 여기서 애들은 몇 점이구나. 이런 것도 대략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를 딱 보고 선생님 제가 실전 모의고사 1회 봤더니 저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걸 해와야겠어요. 연습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 2회 때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문을 집중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냥 개념들을 숙지시키고 요약문은 시험 때 잘 풀어야 돼 하면 안 되고요. 그 파트를 따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중간고사 때도 요약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는 따로 준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모의고사 지문은 최소 20가지 버전의 요약문을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5는요.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때 안 하던 걸 넣어봤어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는 건 얘들아 객관식 문항은 다 맞추고 서술형을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를 가르쳤는데 제가 실전 모의고사 조금만 어렵게 내거나 조금만 헷갈리게 되면 애들이 객관식 문항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 문항을 다 맞춘 친구들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수업 시간에 좀 더 아이들 혼자서 못 풀 만한 문제를 가르쳐 주고 싶지만 쉬운 데서 자꾸 아이들이 틀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객관식 문제를 풀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객관식 문항 약 100문제를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야. 우리 요걸 집중해서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이거야. 이 집에서 이런 포인트가 헷갈려. 그 과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바로 전날 이제 직전 보강. 직전 보강으로 최대한 제가 아이들이 시험 전날 요걸 하면 제일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대비를 시켰고요. 네,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1점이었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등급 컷이 83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험지를 보고 나서는 이거 1등급 컷 한 86점 정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83점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 말은 일단 아이들이 많이 좀 당황해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요 정도 난이도가 등급 컷이 83점이라고 해서 그 다음 시험에서 똑같은 난도로 구성을 했을 때는 등급 컷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등급 컷은 83점이고요. 2학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등급이 13명밖에 못 받았었어요. 4%.
근데 이번에는 이제 10%다 보니까 340명 중에서 34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네, 34명의 1등급 중에서 저희 재원생 중에서 14명에서 15명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험지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다음 시험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어휘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휘력은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시험 기간에 이 단어 중요해. 우리 숙지하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찝어주는 고난도 단어가 보이면 아, 이거 내가 외워야 되구나. 숙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애초에 아는 단어가 별로 없으면 이거 중요한 단어야라고 찝어준다 한들 그 단어가 그 단어 같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휘는 계속해서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찝어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장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도 단순 암기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이제 1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1등급을 잘 받는 학생들은 비교적 어법 기본기가 좀 탄탄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 1학년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어법에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법을 이번 방학 때 자주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은 따로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요양 훈련은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가온고 시험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쉬워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쉽냐 어렵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시험이 쉽다면 그만큼 아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온고 시험은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수 하나 하면 바로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이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요양문 유형은요. 기본기가 있다고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아니에요. 기본기도 있어야 되고 이게 약간 틀린 그림 찾기와 같은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기본기가 있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객관식은 본인이 실수하면 큰일 나고 서술형은 본인 영어 실력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이고요. 실제로 제가 2학년 친구들을 지금 한 50명 조금 넘게 가르치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늘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여전히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요양문 유형에 대한 훈련 때문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의고사 1등급 나온다 한들 요양문 유형은 늘 주의해야 되는 파트구나.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여전히 배우고 있고 1학년 친구들 이 훈련은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항을 틀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거 보고 요거 해야지가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요걸 봐야 돼라는 철저한 풀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컨디션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요. 네, 이건요 뭐냐면 저는 일단 가온고만 가르칩니다. 1학년, 2학년 모두 가온고 수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밥 먹고 일어나서 가온고만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온고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만을 가르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험 때도 3명의 조교와 함께 했어요. 한 명은요. 가온고를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의대생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연대생 2학년 학생인데 지금 이제 의대가 쉬고 있어서 이번 1학기 때 저랑 같이 아이들 시험 대비를 도와줬고요. 또 다른 학생은 가온고 졸업한 건국대 입학한 친구랑 함께 있고 또 다른 학생은 동아학고 졸업해서 한양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랑 함께 이제 아이들 개별 첨삭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 클리닉 때는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모든 수업은요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놓친 부분은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이제 5등급제가 되었습니다.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입장에서 한 학교에서 1등급 인원수가 13명에서
34명이 되었대요. 그럼 변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1등급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이미 1등급 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내신에 있어서는 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또 살펴봐야 될 것들은 모의고사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능 있잖아요.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모의고사 시험을 1년에 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로드맵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휘도 알고 있고요. 즉 해석은요, 어법 실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어법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해석. 요걸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2단계인데요. 독해 전략 학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빈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순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는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뭐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다 보니까 한 5번째 줄 또는 3번째 줄만 가더라도 무슨 내용이었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제 이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중앙대 약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는 지방에 사는 친구여서 제가 따로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이번에 수능에서 영어 몇 등급 나와서 1등급 나왔대요. 그러면 너 단어는 다 웬만큼 암기해서 갔겠네? 암기해서 갔대요. 그러면 너 뭐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 너 그런 거 배웠었어? 안 배웠대요. 즉 유형별 접근법 학습을 그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1등급이 나왔냐?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순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빈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모르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요. 100이면 100, 지문의 중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유형별 접근법을 배우는 거고요. 네, 저희 1학년 친구들은 일단 1단계를 이제 겨울방학 때 했었고요. 이번엔 2단계를 저랑 훈련할 예정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방학 때 이제 3단계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요. 지금 2단계를 할 게 아니고 이제 1단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요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썸머 수업 같은 경우에 제가 상반과 기본반을 나눴습니다. 상반은요. 이 독해 전략 특강입니다. 즉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여기에 어법 훈련 들어갈 거고 어휘 훈련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가온고에 나오는 그런 요약문 킬러 문제 유형은 계속해서 숙지시킬 예정이고요.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휘를 암기시킬 거고 어휘와 어법을 기반으로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 같은 경우는 2단계를 학습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휘 특강을 무료 특강 하나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그 이후부터 3주 동안 제가 화요일 2시부터 5시에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진행하고요. 그 특강은요. 정말 어휘를 암기하는 특강이에요. 정말 저랑 어떤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휘를 3시간 동안 암기하고 저랑 테스트 보는 수업이고요. 네, 어휘를 암기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같은 것도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지만 메인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어휘 암기해야 돼, 해야 돼 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랑 암기를 하는 수업이고요. 네, 이 수업은 제가 정말 가온고 학생들을 위해서 연 수업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정리하자면 어휘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 어휘를 열심히 암기를 하고 해석하는 훈련하고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뭐지를 파악하는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네, 네. 아, 어, 저희가 1시부터 4시인지 2시부터 5시인지 그럼 1시부터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어휘 특강 네, 1시부터 4시이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부터 시작인데 저희는 화요일 수업이다 보니까 7월 29일, 그 다음에 8월 5일, 8월 12일 요렇게 3번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휘 특강을 듣지 않더라도 저희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어휘 암기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또 주말에 불러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토요일에 되게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이제 요번부터 2학기 개강하는 시즌부터 우리 온율학원에서 우리 가운고 학생들,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학기 내신 과정부터 우리 가운고 학생들 국어 가르칠 강사 서주희고요. 일단은 조금 이제 제 소개만 간단하게 좀 하면 제가 여기 가운고 그리고 온율학원에 오게 된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학원이 오픈할 때부터 이제 원장님께서 조금 계속 이렇게 연락을 또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이제 저는 단과 학원을 다니면서도 제가 치고 빠지고 빠르게 학생들 딱 이렇게 너 여기까지 하면 돼 하고 나 이제 갈게 하는 그런 강사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아이들한테 좀 집중해서 이제 좀 너 얘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같이 온전히 좀 아이한테 집중해서 그 학교에 좀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표를 좀 조정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1학기 때는 좀 함께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6월 19일 정도에 이제 그 원장님들과 또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우리 가운고 학생들 좀 성향이 또 어떤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 학교를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출 문제를 좀 봤습니다. 예, 기출 문제를 좀 보면서 요 학교는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가운고 학생들 좀 어때요? 어떤 성향이에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원장님께서 가운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우리 선생님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좀 부분들도 저랑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요번에 이제 또 시간표나 이런 부분들 많이 조정하면서 학원에 오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준비했고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아이들 국어 시험 좀 어떻게 봤을까요? 너무 예민한 질문을 내가 처음부터. 네. 네. 그렇구나. 혹시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가 요번 국어 시험 어떻게 봤는지 얘기 안 하나요, 아이들?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기출 시험지를 좀 간단하게 봤을 때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너무 어려웠어. 뭐 이렇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정도의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나는 2등급, 3등급만 나와도 만족해 하는 친구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두 문제 틀리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한 34등 정도 안에는 들어야지만 1등급이 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방향을 내가 1등급이 나오게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0점을 목표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어디에서 이 100점에서 자꾸만 미끄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과제도 잘하고 학원도 뭐 성실하게 다니는 것 같고 또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잘 지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어디에서 자꾸만 구멍이 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는 혹시 아이가 과제할 때 한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좀 물어보거든요.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문학에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편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연히 이 예비고일 과정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국어를 또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문해력이니 뭐니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또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알아요. 근데 일단 요 문장을 한번 제가 이거 시 작품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공부를 또 하셨을 테니까 혹시 반어, 역설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네, 반어, 역설. 네, 반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고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에 다 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그 지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2개월 누워서 편히 지냈다 라는 이 지문을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한번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반어와 역설이 뭔지 아는데 이걸 반어로 볼까요? 역설로 볼까요? 그 지금 말이 지금 다 다르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나는 역설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반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누군가는 반어로 느끼고 누군가는 역설로 느껴요. 즉 우리 아이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있었던 것과 실제 시험장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포인트로 반어를 주는지 역설을 주는지가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제대로 풀었는데 답을 맞춰보면 애들이 내가 고민해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어? 뭐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자, 그러면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한 번 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요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네. 있어야 하네. 반어일까요? 역설일까요? 반어일까요? 자, 앞에 건 반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역설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를 해석하고 감상하기 시작하면서 반어가 역설로 느껴지고요. 역설이 반어로 느껴져요. 네. 여기에서 이제 국어 공부에서 잘 할수록 열심히 공부할수록 자기 고집과 주관이 생기면서 학교 시험 문제와 괴리감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딱 한마디면 돼요. 친구야, 역설은 반의 관계를 갖는 단어가 선지에 등장을 해야 하고 동시에 라는 그 단어만 넣어봐. 그럼 사랑과 이별이 동시에 있다. 그럼 역설이에요. 나머지는 반어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온유학원에 와서 너무 행복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반어인지 아닌지 맞춰봐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생각보다 제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선지 판단 시 불필요한 사고. 반어를 물어보면 이거 진짜 반어일까? 있는데 내가 못 찾나 봐. 반어인 거야. 생각보다 국어 시험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공부와 무관한 거예요, 이건. 공부 열심히 할수록 더 그래요. 꼼꼼한 여학생일수록. 그래서 아이들이 2개를 틀리면 1등급인데 3개를 틀리면 이제 80점대로 바로 넘어가는데 24문항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제 1등급을 당연히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나보다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점수를 잘 받았어. 근데 내가 덜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더 하죠. 더 하면 뭐 자습서에 있는 문제, 평가 문제집에 있는 전형적인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까지만 사고하고 들어가니까 또 역시 문제가 생겨요. 내가 했었던 대로 사고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시험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디까지 물어보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죠? 요즘에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PD 수첩 보면서 뭐 고교학점제 뭐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좀 이제 강사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고 했는데 해야 되는 걸 줄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강사 몫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문해력 이런 건 지금 당장 해소시킬 수 없고 시험 볼 때 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고 문학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었던 이 문학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지금 뒤에 보시면 지금 그 문제 아마 우리 프린트에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 지금 보면 도치법을 통해 시적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대조적 의미를 가진 시어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각 연마다 심상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고민할까요? 의미를 강조한다고? 왜 강조하지? 근데 뭔가가 쓰이면 사실 뒤에는 판단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께서는 그냥 있어 없어. 왜냐하면 시험지는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돼요.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끼고 생생하게 느끼지 않으면 그게 답이 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근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생생하게 안 느껴졌다고.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누구일수록 열심히 한 친구들일수록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공부하면서 잡아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면은 틀린 문항별로 한 줄 정도만 왜냐면 길게 쓰는 거 아이들 힘들어 하니까 한 줄 정도만 왜 그 답 선택했는지 나한테 빨리 보내. 왜냐면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요. 다 잊어버려요. 애들 뭐 또 놀러 가고 주말이니까 하면 또 항상 해피해지고 해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이들이 몰라서라는 부분이 없어요. 몰라서 틀렸다 이게 아니라 권유하는 어조가 아닌 줄 알았다. 권유하는 어조는 뭔 줄 아는데 그게 안 느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런 어떤 좀 불필요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판단에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학생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존에 뭐 다른 학원에 다녔었던 여학생들이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모르는데 국어만 안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과목들보다 국어만 유독 힘들어하는 다른 과목은 그래도 1등급 이렇게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어만 자꾸 2등급 문을 연다라든지 요런 친구들이어가지고 어머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우리 애는 국어가 좀 안 된다 뭐 한국인이 아닌가 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셨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이런 거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요것만 했어도 아이들이 다 점수가 정말 잘 나와서 뭐 전교 2등, 전교 1등, 뭐 요 친구는 지금 뭐 100점 받고 뭐 감격의 댄스 뭐 이런 기쁨까지 지금 좀 표출하고 있는데 요런 과정이 분명히 있으면 아이들이 많은 걸 하는 그 시간을 뺏기는 부분도 많이 없어질 거고 시험장에서 되게 자신 있게 문제를 분명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이에요. 제가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 자꾸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수업할 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왜 질문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자, 여기, 하늘에 뜬 태양. 하늘에 뜬 태양. 요게 요번에 가운고 그 1학기 기말고사에 시제 관련된 문제를 조금 이제 맨 마지막에 출제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하늘에 뜬 태양 요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늘에 뜬 태양 뜨니 그러니까요. 과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왜 과거야? 근데 자, 뜬이라는 거는 동사고 동사에 니은이 붙으면 과거 시제. 그래서 만약에 그럼 동사면 뭐가 붙어야 돼? 그러면 뜨는. 요러면 이제 아 그렇구나 하는데 아이들이 기본형으로 돌리는 거를 많이 힘들어하고 왜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누가 여유 있게 문제를 풀겠어요. 다 바쁘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뜬 현재구나. 그럼 현재로 선생님께서 그 잘못된 선지를 내셔도 현재처럼 느껴지니까 현재라고 판단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19년도에 나왔었던 수능인데요. 이 부분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시제 문제를 활용해서 거의 그대로 요번에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엽적이고 문장도 여러 개고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밑줄도 안 그어져 있어서 약간은 또 단서도 아이들이 추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신이 훨씬 더 이제 아이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은 좀 뭔가 세련되고 뭔가 좀 어려운 문제고 사고력을 요하고 내신은 지엽적이니까 좀 치사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가운고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나는 이 내신 문법 문제를 잡으면 수능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도했었던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가 수업을 들었었던 기억이 문법을 아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업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으면 자기가 안다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보통 조금 상위권 친구들도 여기에서 끝내거든요. 하위권 친구들은 여기까지 개념을 알아. 그래, 강아지는 명사야. 여기에서 끝나는데 그거는 중학교 문제까지는 풀 수 있는. 근데 이제 사례까지 적용하는. 근데 또 이제 사례에서 다시 개념으로 올라가는 요걸 잘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 걸 못 만들고 80%만 하고 그냥 이렇게 후다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간에서 자꾸만 이제 미스가 생긴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은 등급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등급폭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변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요 문제는 어렵게 내야지, 요 문제는 많이 틀리게 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계실 텐데 요 부분을 아이들은 내가 어느 정도 알면 풀 수 있어라는 좀 잘못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더 꼼꼼하게 같이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입니다. 그쵸?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에도 분명히 아이들이 물론 그 시험을 준비할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또 되게 짧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1 여름은요. 저는 당연히 2학기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추석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짧아요.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내신도 있고 그다음에 9월 그리고 올해는 또 10월에 또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체력도 길러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고 학생들 2학기 때 배우는 부분을 보면 2단원이 아마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신 킬러 파트 중세국어가 들어가요. 중세국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4단원 아마 다 들어보셨던 작품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작품 수가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이들이 시각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읽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시각적인 부담이 높으면 선생님들께서 과하게 물어보시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이 지문 자체로도 아이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선지에서도 꼬운다? 근데 오히려 현대문학은 지문이 너무 쉬운데 변별을 하려다 보니까 선지에서 꼬죠. 근데 이제 고전이나 뭐 국어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힘든데 뭘 또 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조금은 개념을 자기화하는 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쉽냐면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신에서 출제되었었던 문제, 물론 아이들은 좀
쉽지 않겠죠. 보는 것 자체로도 저걸 내가 어떻게 하나. 작품이 뭐 3개나 묶여 나오고. 근데 제가 위에다가도 썼듯이 고전문학은 해석하는 게 아닌데 아이들은 해석하려고 하고 시험지를 보는 순간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야지. 작품 읽고 그다음에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읽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선지를 꼭 차례대로 읽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1차적으로 조금은 이게 표현상의 특징 문제인지 보기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맥락에 맞게 푸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똑같이 읽고 똑같이 풀더라고요.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다르다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작품을 묶어서 낼수록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조금 더 세련된 선지를 자꾸 찾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부족함을 갑자기 또 인지하기 시작해요. 있는데 내가 못 찾나 봐.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어의 반복이라는 건 우리가 눈만 있으면 찾을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찾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 가에서도 간, 한간, 한간 이런 식의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자, 우리 나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가 단데 다에서는 뭐 지국총 이런 애들 뭐 돈 내려라 이런 애들 요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가다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근데 아이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해석부터 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요게 이제 학력 평가에서는 더 심해요. 또 모르는 작품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평가에서도 아이들 좀 힘들어 하는데 우리 표현상 공통점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뻔한 걸 물어봐요.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걸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에 주목하기보다 조금은 이제 뭔가 너무 주관적인 그런 부분에 매이다 보니까 뻔한 답을 너무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하고 중세국어 한번 볼까요? 중세국어는 더 이게 어떻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문헌을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스테를 뭐 이렇게 지금 문헌에 나와 있는데 중세국어를 보는 게 아니라 현대국어랑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서테를은 현대의 르로 쓰고 그 다음에 현대의 을로 써요. 그러면 조사가 같아 달라? 있어 없어? 요 정도만 물어보는데 아이들은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너무 무모하게 걸리는 그런 공부에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내신에서도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묻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를 딸을 해서 현대국어를 보면 물을 그럼 얘는 을이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딸 을이 쓰인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미를이니까 여기 르리 쓰였네요. 그렇죠? 르리 쓰였고 딸을에서는 을이 쓰였고. 근데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틀린 선지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현대어를 봐야 되는데 중세국어에 너무 몰두해서 나는 모르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 그래서 생각보다 고전문학과 그다음에 중세국어는 굉장히 직관적인 걸 물어본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 부분을 조금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제가 그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여기 굉장히 좋은 학원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저 선생님이랑 맞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컨텐츠로 그리고 아이들이랑은 또 어떻게 호흡하고 또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국어 특강을 준비했는데 특강은 무료 특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이 되면 좀 보내주시면은 좀 제가 재밌게 한번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그 고전문학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할 건데요. 일단 작품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신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요거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2시간 내외 정도로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좀 호흡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가장 많이 참석이 가능한지를 조금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똑같은 수업으로 2회를 할 건데
시간이 또 이제 뭐 휴가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7월 중순에 아마 1회 정도, 8월 초에 1회 정도 해서 요렇게 고전은 해석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고 우리 2학기 내신을 좀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화요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일한 수업으로 학생이 원하는 날 좀 수강을 좀 해주면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는 바로 이제 학원이랑 강의실이랑 이런 문제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조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개강일은 좀 조금 8월 한 18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중세국어가 들어갈 가능성 아니면 한글 맞춤법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큰데 이 부분이 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예, 자기 걸로 만들기엔 좀 힘든 시간이어서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조금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개강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은 일단 월요일 그리고 6시부터 9시인데 뒤나 아니면 앞에 조금은 질문하고 같이 선생님이랑 조금은 얘기하고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제 그 아이들이랑 좀 수업하는 수업했었던 사진을 조금은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이제 1학년 어떤 학교를 맡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좀 이렇게 쭉 데리고 올라가요. 예,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헤어질 때 또 혼자서 많이 울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사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좀 사교육자답지 않게 조금 이제 그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건 강의실에서 좀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행복하게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이랑 좀 이제 수업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좀 덜 힘들게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할 거고 아마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가운고 학생들이 우리 저한테 수업을 받는 우리 가운고 학생들이 제일 좋은 자료로 그리고 제일 치열하게 노력하는 선생님과 아마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보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소원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나중에 그 3학년 부모님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 또 이렇게 또 졸업하고 또 커가는 모습을 또 이제 하면서 이제 또 같이 또 이제 3년을 같이 아웅다웅한 그런 입장에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 문자를 꼭 받겠다라는 일념으로 제가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강의실에서 아이들 만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은 궁금한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뭐 실장님 편이나 아니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응답하고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온유학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 하고 있는 전담 컨설턴트 고다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이 과목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 저는 아이들 생활기록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12월 달인가 2월 달 정도에 가온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이제 예비고 1학년이었는데 지금 벌써 아이들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가지고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학기 말에 아이들이 생활기록부 관리든 아니면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이때 좀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가온고등학교 그리고 뭐 근방에 있는 모든 학교들 대상으로 아이들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교내 활동이나 수행 평가 이런 거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를 굉장히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비고일 때부터 2028 요게 바뀌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 때부터 딱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세대이고 그리고 좀 이제 교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학기 말에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좀 건드려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성적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방금 이제 또 기말고사가 끝나가지고 아이들 중에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5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하나라도 뜨면 인서울도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소문들을 듣다 보니 중간고사 성적에서부터 이제 2등급이 나올 조짐이 보인다 싶으니까 바로 아이들이 좀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번아웃이 잘 오는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 첫 시험이 끝났는데 번아웃이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요 아이들을 다시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대학도 마찬가지로 요 5등급제가 어려워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아직 결정난 게 없어서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발표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객관적으로 좀 나도 접근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요 자료들을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이랑 요렇다더라 하면서 조금 사기를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자료가 요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 9등급제 기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인서울 말 그대로 이제 서울권 대학에 진출을 할 때 진학을 할 때 내신 등급 커트라인이 최소 3등급이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포함해가지고 내신에서 3등급 정도 나오면 인서울 그래도 가능하다. 어렵게라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커트라인이 있었는데 요 9등급제에서 3등급을 5등급제로 바꿨을 때 몇 등급이 나오냐면 1.8등급이 나옵니다. 1.8등급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기준을 좁혀가지고 서연고, 스카이대학 요 대학 라인은 그러면 5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아이들 성적대가 어떻게 나오냐,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원래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스카이 커트라인이 1.8 정도였거든요. 요거를 5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1.2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5등급제에서 1.2등급이 나오려면 평균 점수 1.2등급이 나오려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2등급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어렵죠? 맞아요. 한 6개 정도 나오면은 전체 평균 등급 1.2등급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1.8등급이 나오려면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2등급이랑 1등급의 개수가 바뀝니다. 1등급이 한 6개, 5개 나오면 나머지 올 2등급이면 1.8등급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올 1등급이 아니더라도 2등급이 한두 개 정도 나오더라도 사실상 변환을 했을 때 인서울이나 스카이에 갈 수 있는 성적대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올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 나와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한두 개 정도 지금 아직 1학기밖에 안 치렀잖아요. 아직 앞으로의 내신 성적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등급이 나왔다면 포기할 게 아니라 약간 시기상조죠. 포기해버릴 게 아니라
어떻게 요거를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조금이라도 끌어올릴까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주시면 아이들이 이때부터 살짝 반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요거는 이제 졸업생들 그리고 이제 스카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졸업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석차 이제 반에서 몇 등인지 전교에서 몇 등인지를 가지고 5등급제에 대입시켜 가지고 요 학생들의 성적을 환산을 해본 건데요. 일단 14번 먼저 한번 봐주시면 9등급제에서 2.07이었던 학생이 이제 3에서 5등급의 과목 수가 총 6개였고요. 요 학생의 이제 내신 평균을 5등급제로 환산했더니 1.19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 위에 9등급제에서 2.07보다 높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5등급제 환산 성적을 보시면 1.19보다 낮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환산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냐면요. 평균 등급이라는 거는 등급의 개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많은지 3등급이 많은지 1등급이 많은지에 따라서 등급에 영향이 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 과목은 진짜 잘하는데 요 과목을 그렇게 싫어하더라. 과목에 편식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국어는 너무 잘하는데 한문, 일본어 이런 것만 봤다면 뭐 3등급,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5등급제에서는 평균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모든 과목들을 고루고루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보시면 9등급제 기준으로 1점 극초반인 학생들이 5등급제로 환산했을 때랑 그리고 2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5등급제로 환산됐을 때랑 차이가 크지 않죠. 그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더라도 요 자료만 보고 누가 더 우수한지 알 수 없어요. 당장 이 25명만 놓고 봤을 때도 어려운데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몰리면 몇몇 명씩 몰리면 절대 변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5등급제에서 내신은 아이들을 변별하기엔 아직 약한 평가 지표다라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신의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대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거를 조금 더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2028 대입 계획이 나온 게 없어요. 대학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는 시점이 내년 요맘때예요. 내년 요맘때 되면은 확실히 대학에서 전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대학이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게 요 자료 밑에 보시면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발췌해온 그래프가 이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5등급제가 내신의 변별력을 갖고 있는가 요거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건데 전국에 있는 교사들 중에 80% 이상이 교과 내신 변별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본 대학들 입장에서는 내신만 가지고 아이들을 뽑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요즘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0% 내신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평가 자료를 추가하려고 할 텐데 그게 가장 단연코 1등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생기부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생기부 반영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생활기록부를 평가를 할까? 그러면 종합 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냐? 사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요. 교과 전형에서는 요 두 가지 아이들이 교과목 선택을 어떤 걸 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가장 1순위로 높았고요. 두 번째로는 세특까지는 봐야 된다. 요 정도의 의견이 다반수 이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들은 생활기록부를 반영할 때 전반적인 걸 반영하진 않지만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등급에서 2등급이 하나 뜨고 2개 뜨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포기시킬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내신만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강점을 뭘로 보여줘야 될까를 좀 고민해보자. 생기부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챙긴다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최저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내신 플러스 알파 요소를 뭘로 가져갈까? 요거를 아이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좀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 끝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가 오늘도 컨설팅을 몇 명 좀 하고 왔거든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눈이 다 풀려 있더라고요. 다 동태 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면서 너 목표 어디 어디 아니냐. 여기 가려면 1.2등급 나와야 되니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지금 2등급 나왔어도 상관없다.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제 저 그럼 다음 주부터 공부할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제가 이제 직접 겪어본 바로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가 관건인데 기말고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이미 아이들 바쁠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추가 탐구해라 과목별로 아니면 활동 이제 결과 보고서 내라 이렇게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학교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자기평가서입니다. 자기평가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했던 수행평가 그리고 교내 활동, 교과 활동들 요거를 토대로 너가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진로랑 연결해가지고 공부한 부분 요런 거를 좀 정리해서 내라고 하세요. 요게 말이 자기평가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딱 자기평가서라는 키워드라기보다는 약간 활동보고서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안 받으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가 탐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가온고 학생이랑 상담을 방금 진행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과목들에서 추가 탐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탐구건 뭐건 간에 이제 학기 말에 진행하는 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 결과물을 제출을 할 때 들어가는 요소들이 자기평가서랑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말고사가 끝나고 제출을 해야 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기 말에 기말고사 끝나고 세특을 좀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때 요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세요. 생기부를. 보통 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세특을 작성을 할 때 어떤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참고할 만한. 그거를 요거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기부를 내가 좀 만들어내고 싶고 깊이 있는 생기부, 좀 풍부한 생기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자기평가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자기평가서에 항목을 좀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항목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한 것 그리고 그거에 관한 과정과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뭐 동기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 그 추가 탐구 진행하는 거 과목별로 추가 탐구 진행하는 거를 보면은 거의 항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탐구를 진행할 때 그때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업 시간에 이제 본인의 진로랑 연관된 내용을 좀 적어라. 수업 시간에 한 활동 중에서 그거였는데 이 친구의 진로가 패션 디자이너였거든요. 이 친구의 진로가 패션 디자이너인데 여기 보시면 나의 수업 시간에 춘향전을 배우고 춘향전 전문을 읽으면서 소설에서 묘사되는 여러 복식에 대해 직접 그려왔다라고 해요. 이 복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소설에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의복 이런 거를 표현한 내용인데 요거를 디자이너를 꿈꾸기 있기 때문에 직접 그려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적은 거거든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부분은 문학에 등장하는 의상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특히 한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정말 솔직한 학생이에요. 진짜 딱 한 것까지만 적어낸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이 학생이 요런 주제를 가지고 PPT를 만들었구나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적는 게 아니라 요 활동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요 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했는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한테 일단 저는 적어 와봐라. 첨삭해줄 테니 적어 와봐라 하면 이게 최선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배우고 느낀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지금은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만 적어온 것도 저는 좀 칭찬을 해준다. 근데 요거를 이제 첨삭하는 과정에서 좀 아이들한테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한복의 세계화를 목표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꾼다. 근데 평소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복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뭔가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죠. 어쩌다 요 진로를 좀 생각을 하게 됐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가 일단 명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춘향전을 배웠고 춘향전 전문을 읽으면서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지만이 나옵니다. 요 하지만 뒤를 보면은 소설에서 묘사된 언어가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었고 당연히 춘향전의 전문을 보니까 요즘 말이 아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이를 그림으로 구체화하기가 어려워서 논문을 하나 찾아 읽습니다.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여자 복식 고증 연구. 요거를 보면서 요즘 말로 풀어낸 춘향전에서 이제 묘사되는 인물들의 그 의복을 그림으로 한번 찾아본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끔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이럴 때 자기평가서 같은 걸 내면은 그냥 논문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 자료를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봤다. 근데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 하다못해 논문뿐만 아니라 뭐 연구 보고서나 아니면 책 같은 거 읽을 때 그냥 책 아니면 뭐 연구 자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출처를 무조건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문에 나온 그림을 보고 나서는 소설에 묘사된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탐구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결국에는 그거를 해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요런 과정들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전에 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죠. 근데 뭔가 이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이 학생의 약간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는 역량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화 춘향전 이거를 보고 논문의 그림과 비교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대체로 그림이 비슷하지만 일부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또 의상 고증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궁금하더라. 추가로 내가 지금 탐구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더 궁금한 부분을 확장적으로 사고까지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게 느낀 점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학 작품에서 묘사된 복식에 대한 내용과 이를 영상으로 만든 의상을 비교해 보면서 한복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향후 계획까지 작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여쭤봐 주셨던 그 과목별로 추가 탐구를 하게 되면요. 이제 탐구 양식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탐구 요약이라든지 탐구 결과 요런 항목이 있으면 요렇게 자기 평가서 쓰듯이 이 활동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요약본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좀 빨간색이나 아니면 좀 강조를 해주시면은 약간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얘 생기부에 요 내용 적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탐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기평가서는 그냥 무조건 강조 포인트만 쓰면 돼요. 근데 보통 자기평가서 양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항목만 나오고 글자 수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라만 있거든요. 항목만 막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이럴 때 보통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길게 써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거 진짜 각 잡고 써야 되는구나 중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길게 써봤자 적혀지는 건 500자예요. 한 과목당 적혀질 수 있는 건 500자이기 때문에 다 날라가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걸 읽고 요약하려면 핵심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시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진짜 딱 중요한 강조 포인트 요 5가지만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아이들이 굉장히 작성하기 어려워하는데 요 정도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구상을 해보자라고 좀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들도 금방 적어서 제출할 수 있지 않나. 요거는 저희 예시로 한 번 더 넣어 본 건데 아이들이랑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광고 활동에 대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생기부 프로그램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2가지로 나눠 놨냐면요. 간혹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 정도 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챙기고 있는데 목표 대학이 목표 학과가 요 정도다. 뭐 아니면은 좀 진로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씩 이제 컨설팅을 한 번 정도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는 이제 한 학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두 학부모님들의 좀 니즈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요 지속관리 요 프로그램은 한 학기에 진행되는 뭐 수행평가나 교내 활동들 이런 거 다 저랑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는 이 아이들이랑 최대 이제 6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만나는 걸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요것도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제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대면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니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러면 한 학기 동안 3번 정도 대면 상담 진행하면서 나머지 시간대에는 다 온라인으로 뭐 카카오톡이나 줌이나 전화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냐. 보통 수행평가나 교내 활동이 진짜 많은 시기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끝나면 휘몰아치거든요. 요때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요때 이제 시험 기간이 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이제 학습 관리까지도 좀 들어갑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어디까지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기 말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평가서나 추가 탐구까지 다 진행하면서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뒤에 넘겨보시면 카카오톡으로 저랑 이렇게 소통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때그때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그때그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공계열 학생들 대상으로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 김민경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문과, 이제 김민경 선생님이 이과 이렇게 담당해 주시면서 두 계열의 컨설턴트가 이제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강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컨설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학원 쪽에 문의 주시면 제가 한번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이게 온유학원이 본점이 대전에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전에 상주를 하고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내려와가지고 아이들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네, 너무 감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